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 북토크. 와우. Dr. Bob O's Philosophy and Poetry, Martin Buber. 한국 말과 영어로 출판했네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래전에 쓴 책 같이 나누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어,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2019년도에 출판했습니다. 그 아마존에서 원래 한국말로 출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마존 AI를 와 싸워서 어, 바이링구얼 비슷하게 영어로 시작을 하고 모든 거를 앞쪽은 영어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는 100% 한국말로 출판을 했는데도 출판이 됐던 놀라운 책입니다. 나중에 그 뭐야 그 AI가 또 발견을 해가지고 제 어카운트를 닫아버리는 바람에 사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제가 퍼블리시를 못한 책인데 아직도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아마존 출판은 한국말을 출판을 못하게 하는지. 거의 30가지 언어로 출판할 수 있어요. 뭐 중국, 일본은 기본이고. 근데 한국말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I and Thou 그래서 Journey with Martin Buber and the Bible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쓴 책을 챗 GPT를 이용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쓰고 그래픽도 제대로 넣고 이거를 캄보디아에 있는 신학생들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티칭 교재로 텍스트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 쓴 책은 어떻게 써줬는가? 여기 들어가는 말을 그냥 읽어 드리면 좋겠죠? 뭐 특별히 제가 쓴 책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들어가는 말, 2019년도를 시작하며 주님과 대화하였다. 주님, 올해부터는 무엇을 할까요? 지난 8년에 정말 힘든 박사 논문을 마치고 새롭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생각이 났다. 나의 연구 주제였던 후원자와 의뢰인의 관계를 공부하다가 아주 전에 나에게 소개되었던 마틴 부버를 다시 만났던 것이다. 1986년도에 김동영 목사님을 나성 침례교에서 처음 배웠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하셨다. 오전도사, 너 철학 공부했냐? 그러면 마틴 부버를 읽어봤냐? 나의 답은 확실한 아니었다. 왜냐하면 버클리 대학 철학과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언어 철학자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솔직히 없었고 읽을 필요성도 안 느끼는 조금은 교만한 마음 상태였기 때문이다. 전통 철학도들은 언어 철학자들의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런데 후원자와 의뢰인의 관계의 대가 원조이신 히브리 대학의 아이젠스텟 교수님의 책을 읽다가 당신의 친구였던 마틴 부부에게 많은 영향을 받아 당신의 사회 인류학의 티어리를 개발하였다고 하면서 부부의 철학의 기초를 형성하는 소렌 키어크거르의 실존 철학까지 소개하였다. 이 글을 읽고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동명 목사님이 그냥 지나간 말로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다행히 옥스포드 헌책방이 아주 많이 있었다. 그날 당장 마틴 부버의 아엔다 너와 나를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마틴 부부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고 또 영감을 얻었다. 지금은 조금은 오보겠지만 나의 아내 제니에게 내가 흥분하며 말하기를 박사 논문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금덩이를 얻었다면 그 과정에서 마틴 부보라는 다이아몬드를 찾았다. 정말 나의 기분을 잘 나타주는 문장이다. 그런데 2019년을 시작하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듯 했다. 마틴 부보의 철학과 너의 철학과 너의 시와 간증으로 풀어봐라. 철학과 시와 간증이 있는 글, 즉 철시간을 써보고자 한다. 우선 1919년도에 마틴 부버의 아엔다우 책을 천천히 읽어가며 영어에서 한글로 다시 내 나름대로의 번역을 해가며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나의 친구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며 나의 시를 소개하며 간증문을 시간에 있을 때 써서 나의 얼책에 올리는 형식으로 발표해 보기로 했다. 일단 발표되면 가까운 친구들에게 피드백도 받고 계속 다듬어서 2020년에 책으로 출판하려고 한다. 물론 이렇듯 엉뚱하고 너무 새로운 아이디어 책을 출판할 출판사를 찾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에 장담은 못한다. 그래도 참 재미있는 차관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무도 안 해주면 내가 스스로 하면 되니까. 2019년을 마치며 아마존 출판을 통해 이 책이 세상으로 소개된다. 할렐루야. 오석환, 세리토 서재에서 주후 2019년 12월 24일. 주님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birthday gift 같은 책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요. 뭐 제가 벌써 읽어드렸지만 박사 논문을 하면서 그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죠. 박사 논문 자체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 그거 읽을 사람 하나도 없어, 전 세계에. 그때 당시 제 논문을 착실하게 읽어줬던 우리 하우스 튜더라고 그러죠. 우리 학교의 조 교수님. 그리고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읽었던 테스트, 오럴 테스트 교수님. 그리고 저. 솔직히 전 세계에서 제 논문 300장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걸 그러기 위해서 논문을 쓰는 거고. 그래서 박사 연구는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박사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research method. 그래서 박사를 학문을 제대로 쓴 사람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박사 논문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고 그 연구를 통해서 책이 나올 수 있고 발표되고 교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사 논문으로서 물론 책으로 다 출판됐습니다. 다행히도 레그넘 출판사에서 영국 출판사에서 출판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통째로 한번 출판했고 그 다음에 그 학교 레그넘 우리 OCMS 학교 이름으로 출판돼서 학교 도서관에 꽂혀 있고 어, 80페이지인가 90페이지로 출판된 게 하나 있고 갑과 을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I and Thou라는 책을 읽고 제가 책을 썼는데 출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다행히 출판 안 해주죠. 왜 이걸 누가 읽어요? 첫째, 오속한 시인이라는 사람을 누가 알아요? 마틴 부버? 사실 한국의 마틴 부버 알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나 저에겐 중요하죠. 왜? 마틴 부버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의 신앙과 철학과 어, 실존적 하나님을 만난다는 걸 대면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You at that time. 그때 그 당신. 진실된 모든 삶은 만남이다. All real living is meeting. 이라고 마틴 부버는 이야기했다. 옥스퍼드 유학생 시절 나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던 날 마틴 부부의 책을 읽고 2층에서 창밖에 펼쳐지는 숲속의 나무를 만나며 생각했다. 내가 저 나무를 만났는데 나무가 달라진 게 없잖아. 아무리 내가 나무를 좋아해도 마틴 부부와 이야기하는 너와 이것 관계의 한계라고 할까? 마틴 부부의 저서 나와 너의 주요 주제는 우리의 삶이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부부는 인간의 모든 관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당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한다라고 장담한다. 그리고 부부는 인간의 관계를 두 쌍의 단어로 정의한다고 설명한다. 너와 나, 그리고 나와 이것. 부부가 제안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은 이렇다. 첫째는 분리돼 있는 그것을 향한 나의 태도와 그것을 경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 둘째는 분리되지 않는 관계, 나를 향한 나의 존재로 분리되지 않은 관계라고 주장한다. 나는 그날 창밖에 나와 분리되어 있는 나무를 멍 때리고 쳐다보다가 몸은 미국에 와 있지만 나와 분리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제니를 생각하며 그날 결혼 32주년을 기념하는 그때 그 당시라는 시를 썼다. 일단 시부터 소개하자. 그때 그 당신,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그때 그곳, 그때 그 사랑. 우리가 나누었던 그곳에 그 사랑에 우리는 계속 살고 있지만 시간에 쏠리어 이곳에 와 있을 뿐. 그곳과 이곳의 거리는 눈 감음인데 이곳은 꿈이고 이곳은 현실이라 우기는 자들이 미워진다. 그곳은 꿈이고 이곳은 현실이라 우기는 자들이 미워진다. 그때 그곳, 당신의 가슴이 지금 이곳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때 그곳,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당신. 참 좋은 시입니다. 제가 썼지만. 네. 자화자찬은 여기로 끝내고. 자, 마틴 부버에 의하면 나와 이것을 경험함과 감각을 통해 발견된 실체를 가리킨다. 그리고 그렇게 발견된 실체를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측정함으로 설명하는 다른 실체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이것들이 있는 만큼 이것들과 뚜렷하고 색다른 경험을 하며
이것들의 세상을 경험한다. 내가 나의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를 경험하듯 나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를 경험한다. 혹시나 땅에 떨어져 깨질까 봐 걱정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보호한다.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나의 논문은 정말 보물단지처럼 아끼며 말이다. 대조적으로 나와 너라는 단어는 경험과 감각을 통한 실체가 아닌 관계의 세계를 묘사한다. 나는 어떤 너도 객관화 그리고 상품화하지 않고 나와 너를 연결하는 관계를 인정하는 것, 즉 만남의 시작이다. 그래서 부버는 진실된 모든 삶은 만남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인생은 만남이며 만남에서 시작된다. 내가 58년 전 태어나 우리 어머님과 만났다. 나의 삶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나의 영과 정신의 세계 속에 너에 대한 지배적인 인식이 관계라면 나와 너의 관계는 계속 지속된다. 음. 예를 들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완전히 낯선 사람 옆에 앉아 그를 나와 너의 관계로 생각하면 그와 대화를 안 해도 긍정적인 나와 너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며 그의 나의 전도 대상, 선교 대상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나와 그의 관계가 나와 이것이 되며 우리 옆에 있는 서 있는 나무와 같은 나와 이것의 관계로 추락하는 것이다. 아주 오래전 나의 친구 선교와 강의 중 그 누구도 당신의 선교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느꼈던 전율을 아직도 기억한다. 정말이다. 왜 우리는 이런 가장 중요한 원리와 진리를 저버리고 전도한다고 하며 선교한다고 했을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선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의 선교의 대상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내가 선교의 대상을 만들었던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걸 작품인 인간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대해 나와 너의 자세로 대하면 그와 나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관계로 들어간다. 그 낯선 사람이 나에게 나와 너의 관계로 닿아올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와 너라는 관계를 나는 공원에 있는 모든 것, 나무, 공원, 벤치, 그리고 더 많은 낯선 사람들과도 맺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나와 너의 본질적인 캐릭터는 내가 다른 너와의 관계 중간에 융화되어 있는 감각의 틀, 그리고 관념의 틈을 과감하게 버리는 나와 너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다. 그냥 읽어드리니까 조금 복잡하고 헷갈리는 수도 있겠네요. 제가 쓸 때는 확신이 있어서 썼는데 제가 쓰고 읽으면서도 야, 이거 들으면 좀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오래 살았고 목사로 오래 살았고 그런데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자꾸 선교 대상. 아, 그러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파는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을 내 보험을 사줄 고객으로만 생각해서 잘해주고 만나고 대화하고 하면 예, 이게 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보험을 하는 사람도 의사도 변호사도 그죠? 레이벌 다 떼고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서 만나야지 그 사람을 내가 어, 상품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밥그릇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양으로 사랑하고 해서 섬겨야지. 이 밥그릇이 한 120개 모이면 내가 생활은 제대로 할 텐데. 그러면 그게 무슨 목회며, 그게 무슨 선교며, 그죠? 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사랑은 시간, 장소, 조건, 그리고 실체의 정의를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렇게 나는 1980년 8월 3일 그때 그 당신이었던 제니를 만났다. 19살의 버클리 대학 철학도의 엉뚱한 도전. 하나님이 제니와 결혼하라고 하네. 당신이 결정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니까. 21살의 제니가 그 다음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자고 했다. 사실 나는 1979년 8월 3일 주님을 만났다. 철저하게 종교의 리더였던 어, 예수가 인격화되어 철저하게 종교의 리더였던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였던 예수가 인격화되어 나에게 구세주 주님으로 나를 만나 주셨다. 나는 그를 종교적 행위를 위한 그것 이스로 알고 철저하게 나와 나의 미래를 위해 이용하고 있었는데 호련듯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 감격스러웠던 밤 나의 교회 숲속에서 두 손 들며 그분에게 기도했다. 주님 이 자리에서 1000번의 예스를 당신께 드립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무엇이든지 시키시면 순종하기로 서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무 거부함 없이 제니와의 결혼이란 주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예스했다. 정말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 나의 삶에서 그때 그곳에서 만남과 그때 그 사랑을 진행형이다.
벌써 39년이라는 시간은 시계를 통해 쏟아지고 버클리라는 도시에서 이제는 캄보디아 프놈펜이라는 도시에 시간에 쏠려 와 있지만 나는 너인 주님과 그리고 제니와의 사랑의 만남 속에 실존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가? 나와 너의 관계는 현실과 꿈의 38선을 통일시킨다. 그때 그곳에 제니의 가슴이 지금 이곳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현실과 꿈의 경계선의 실체는 지금 무의미한 것이다. 계속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때 그곳, 그리고 그때 그 사랑, 나와 너의 만남, 주님 말씀하소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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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yes로 순종하겠나이다. 아, 솔직히 한국말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저한테는. 아, 이거를 제가 번역해가지고 다시 아엔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써서 이제 영어 북독도 하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남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아, 너무나 우리가 자본주의에 익숙하고 서로를 이용해 먹고 그저 그냥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으면 관계를 맺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쓰레기처럼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컨트랙 베이스로 잘하는 사람을 훌륭한 리더라 그러고 큰 교회 목사라 그러고 음, 꼭 교회가 커서 그런 건 아니죠. 조그만 교회 목사들도 이렇게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 양들을 이용해 먹는 양의 꼴을 먹이는 거에 관심 없고 털을 뽑아서 고기를 삶아서 자기 배 채우는 거에 관심 있는 와 주여. 두 번째, 뭐, 이거 뭐, 솔직히 하나씩 하나씩만 북톡을 한 36개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6개 시를 풀어서 쓰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그때 그 당신, 그 다음에 Cry of Silence, 침묵의 비명이라는, 그 다음에 콰우츠, 뭐 쫙 나갑니다. 일단 가봅시다. 침묵의 비명. 마틴 부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Without distance, there is no dialogue between the two. 우리가 I and thou라는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중간에 아무리 미미한 distance 뭐가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는 거리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거리낌이 없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거리가 있어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죠? 어, 가장 폭력적인 사랑이 자기 주장, 자기 존경하지 않고 그죠? 자, 마틴 부버는 거리가 없는 두 사람의 대화는 없다라고 주장하며 나와 너의 관계를 대화형으로 그리고 나와 이것의 관계를 독백형으로 특정 짓는다. 1929년 펴낸 에세이 대화, 다이얼로그에서 부버는 독백은 단순히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돌아서는 것, 룩비공이라 룩비공이라는 독일 말로 설명한다.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자신이 자신을 향해 거꾸로 뒤집어지는 것 아니면 진짜 순수 한국 쌍소리로 하면 지랄하고 자빠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른 하나의 존재를 이것화하여 인식하는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예측 가능하고 조작할 수 있는 이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내가 혼자 짓거리는 것, 주관적으로 대화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지랄하고 자빠지는 행동인 것이다. 아, 야, 이것이 정말 좀 너무 깊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첫째, 마틴 부버는 거리가 없는 두 사람의 대화는 없다. 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대화는 뭐냐?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백은 무엇이냐? 그죠? 자기가 자신에게 돌아서서 내가 나에게 돌아서서 지랄하고 자빠지는 것. look being을 하는 것이다. 왜 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독백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만남이 없이 거리를 두지 않고 아내야 뭐 내가 아니까 그러면서 아내에게 자기가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독백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로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는 내가 오늘 우리 아내랑 좋은 대화를 가졌다.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전 도대체 무슨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가 맞다 그러고 어? 내가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아프잖아. 그런데 왜 마음이 아파? 이거 마음이 아프면 안 되지.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지금까지 한 거 해봐. 내가 술을 마셨어. 내가 너를 팼냐?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자기 독백을 그러니까 지랄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건 왜냐? 예. 대화는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거리를 두고 주거니 받거니.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돌아서서 나에게 하면서 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관계가 깨집니까? 그죠? 가장 이게 뭐 이거는 뭐 옆에 길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우리 이런 관계는 할 수 없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와 엄마와 동생과 친구와 아주 절친과 부인과 아내와 남편과 그죠? 예, 했을 때 과연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가?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는 중심, 센터가 존재하는 관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는 거리가 없는 두 사람의 대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화에는 중심이라는 공간이 있고 나와 너 사이에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부부는 오직 인간만이 진정으로 거리를 두는 존재이기에 세상, 현존하는 현실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자기가 한 존재로 형성되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라고 정의를 하며 그것이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동물은 사물을 자신의 경험에 내재된 것으로만 바라보며 반응하지만 인간은 그의 적과 마주칠 때에도 순간적으로 자기의 적이 자기와 비슷한 감정과 동기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대화할 수 있는 현존 현실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 인간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적에 대한 미지의 자질들이 진짜 리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 현실이 자기가 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환상이 아닌 것도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아무런 경험과 성찰 없이 거리를 둘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나와 이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와의 관계를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다. 하, 좀 힘들죠. 예.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하나 응용했습니다. 독일의 심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의 슈테바니 슈탈의 저서 거리를 두는 중입니다의 서문에 거리를 두세요. 내가 나일 수 있도록이라는 의미심장한 주장을 하며 그의 책의 포문을 연다. 애착과 자립이라는 심리적인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은 없으며 인간의 실존적이고 심리적인 기본 욕구를 반영합니다. 인간의 관계 맺기는 나와 상대를 모두 보호해주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부부가 주장하는 오직 인간만이 진정으로 거리를 두는 존재이기에 세상을 가질 수 있는 철학적 주장을 심리학적으로 풀어 쓴 것이다. 슈탈은 이것을 인간관계의 기본 욕구라고 이야기하지만 부부는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부부의 관점에서 보면 거리가 없는 두 사람의 대화만 없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없는 나와 너는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네가 있어서 존재한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여기 이제 젊은이들에 대한 예의가 나옵니다. 음. 독일에서 2016년도에 출간된 미하엘 나스트가 책 혼자가 더 편한 사람들의 사랑법에서는 요즘 세대를 연애 불능 세대라고 정의했는데 북하우스 출판사의 서평에 한국의 요즘 세대는 자신이 뭔가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성장한 세대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아실현 욕구도 강하며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 부담도 감수하는 세대라고 지적한다. 더구나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 세대의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도 이들에게 연애는 더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마음 아픈 한국의 현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즘 전 세계 젊은 세대의 한 현 주소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그 스스로 자신을 3포 세대 및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집과 경력,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판, 집, 경력, 희망, 취미와 인간관계를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연애와 결혼, 그리고 조차도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경쟁적 능력에 자로재고 계산하는 나의 이것으로 일그러져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를 향해 마틴 부부가 천국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노릇이다. 와우. 아, 이것에 대한 저는 나의 침묵의 비명이라는 시를 이곳에 소개한다. 침묵의 비명. 아름다운 만큼의 거리를 두고 바라본 당신. 찻잔 위에 숨겨진 얼굴, 뒷전에 들리는 파리의 쌍송의 희미해진 모습, 불어오는 조금은 차고 조금은 따스러운 봄 미풍에 스스로 속아 무심코 당신의 침묵의 비명을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나에게 들어오니 저는 통곡합니다. 진실은 벌거벗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만큼의 거리라고 할 수 없는 텅 빈 공간, 당신의 중심이셨습니다. 침묵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침묵의 비명.
와, 울컥하네요. 나는 간혹 너무 받아들이기에 힘든 캄보디아의 현실에 대해 무심코 당신의 침묵의 비명을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라고 선택하며 스스로를 속인 적이 있다. 부모가 없이 고아가 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앵벌이로 만들어 누더기를 입혀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도 무더운 푸놈펜 거리를 방어하게 만드는 악의 현실을 애통해하며 주님은 침묵의 비명을 지르시는데 나는 푸놈펜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아무 죄책감 없이 이야기할 때가 많았다. 신경과 실존요법의 창설자인 오스트리아의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곳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거리가 만들어진 내는 사이가 있어야만 선택이라는 것이 형성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이 없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프랭클이 이야기하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나는 그 버거운 현실을 그냥 아름답다는 반응으로 덮어버리는 선택을 하였다. 아엔다우. 나와 당신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만큼의 거리를 두고 바라본 당신은 너무 황홀했다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독백했다. 나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할렐루야. 에어컨 펑펑 나오는 차 속에서 나의 독백의 찬양은 계속되었지만 프놈팽의 거지 아이들의 현실은 너무 어린 것들이 감당하기엔 버거웠다. 나의 삶 속에 있는 다른 하나의 존재인 캄보디아 길거리의 아이들을 이것화하며 인식하고 나의 자신을 경험을 토대로 그들의 존재를 예측 가능하고 조작할 수 있는 이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선택은 어쩌면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와 이것의 관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심에서 통곡하신다. 정말 진실은 벌거벗는 것이다. 다시는 아름다운 만큼의 거리라고 할 수 없는 텅 빈 공간에 언제나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셨다. 이제서야 침묵의 소리가 아닌 아름다운 주님의 침묵의 비명이 들리기 시작한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아픔을 혼자 나와 이것으로 독백하며 지랄하고 자빠지는 루켄버그를 안고 주님과 나와의 대화를 하기로 선택한다. 와, 주여 감사합니다. 어, 이 책은 아마 북톡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네요. 저는 제가 썼지만 지금 와서 읽어보니까 이거 좀 너무 외람된 이야기지만 이게 2019년도에 출판됐거든요. 근데 지금 2024년도니까 2024년도니까 횟수는 5년이지만 5년 동안에 제가 이걸 5년 전에 쓴 내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훨씬 더 충격을 받네요. 예. 너무 너무 현실이기 때문에 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너무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아름답다 그러고 하는 그 현실들. 이 아이앤다우라는 책을 제가 사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침마다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앤다우를 통째로 한번 번역해서 출판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희망은 없고 어, 아이앤다우에 나오는 실존주의 사상을 키어크가르드와 같이 접붙여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있잖아요. 예, 죽고 싶은 당신에게 뭐 이런 죽고 싶은 젊은이들에게라는 책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자, 다음 북토크 파트 2에서 만나겠습니다.